톰 소여의 모험 마크 트웨인. 19세기 미국 세인트 피터즈버그의 어느 아침이었다. 톰! 대답이 없다. 톰! 대답이 있을 리 없다. 불이 나게 부엌으로 들어온 폴리이모는 난장판이 된 바닥을 보고는 입을 막았다.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들이 검붉은 잼과 범벅이 되어 끈적하게 널려 있었다. 내 이놈 새끼를 정말? 톰의 짓이었다. 그 녀석이 몰래 잼을 훔쳐먹다가 이 난리를 친 게 분명했다. 폴리이모는 안경을 올려 쓰고는 팔을 걷어붙였다. 오냐오냐 키웠더니 이놈이 더 망나니가 되어가네. 톰은 죽은 여동생이 남긴 외동아들이었다. 어린 조카를 맡아 친자식처럼 키워온 그녀는 부모를 잃은 아이가 가여워 톰이 큰 말썽을 피워도 그냥저냥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가다간 아이를 망치고 말 것이다. 폴리이모는 다시 한번 모질게 마음먹었다. 오늘 저녁엔 기필코 눈물 쏙 빠지도록 톰을 혼내줄 생각이었다. 자신의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톰은 그 시각 동네 한량처럼 느릿느릿 길을 걷고 있었다. 수업종은 한참 전에 울렸지만 상관없었다. 수업 시간은 어차피 자는 시간이라 톰에게 지각은 학교에서 일찍 자냐 늦게 자냐의 의미만 있을 뿐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야, 톰! 저쪽에서 한 아이가 톰을 부르며 걸어왔다. 동네 불황아 허클베리 핀이었다. 학교 가냐? 응. 근데 허크, 뭘 갖고 다니는 거야? 톰이 허크의 손에 든 시커먼 물체를 보며 물었다. 아, 이거? 죽은 고양이야. 오다가 주웠어. 허크가 자랑스러워하며 딱딱하게 굳은 고양이 사체를 톰의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톰이 동경어린 시선으로 허크를 보았다. 이 녀석은 태어나면서 특별한 신의 은총이라도 받은 걸까? 허클베리 핀은 톰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아이였다.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허크는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었고 아빠가 신발도 사주지 않아 맨발로 길거리를 쏘다니며 씻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젠 죽은 고양이까지 주었다고? 허크, 대체 넌 부족한 게 뭐냐? 그건 어디에 쓰려고? 톰이 부러운 눈으로 고양이 사체를 가리켰다. 사마귀 없애는 데 쓸 거야. 허크가 대답했다. 톰은 일전에 학교에서 들었던 미신 하나가 떠올랐다. 밤에 죽은 고양이를 들고 공동묘지에 가면 몸에 난 사마귀를 깨끗이 없앨 수 있다는 얘기였다. 너도 들었지? 자정이 되면 무덤에서 시체가 벌떡 일어나 어디론가 간대. 허크가 말했다. 그럼 악마가 나타나 시체를 뒤따라가고 악마의 뒤는 죽은 고양이가 따르는 거야. 마지막으로 몸에 난 사마귀가 죽은 고양이를 쫓아가면 다음날 내 몸이 깨끗해지는 거지. 이해했어? 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말로 완벽한 논리였다.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갈 건데 너도 올래, 톰? 죽은 고양이를 유혹적으로 흔들며 허크가 물었다. 톰은 오후가 다 되어서야 학교에 도착했다. 선생님이 톰을 반갑게 맞으며 몽둥이로 인사해 주었다. 쉬는 시간이라 친구들은 모두 밖에서 뛰어놀고 있었지만 톰은 그럴 수 없었다. 선생님의 지시로 이제부터 톰은 교실로가 벌을 서야 했다. 그렇게 교실로 들어서려는데 어라? 교실 안에 누군가 있었다. 옷차림과 머리 모양이 말끔한 귀여운 여자아이였다. 오, 베키 대처잖아. 톰이 좋아서 펄쩍 뛰었다. 베키는 얼마 전 이 마을에 새로 부임한 판사의 딸로 전학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면 남자애들은 이 도시적인 분위기의 예쁜 소녀를 보려고 교실 앞에 줄을 섰는데 톰도 예외는 아니었다. 톰은 베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 애가 보는 앞에서 물구나무 서기와 침 멀리 뱉기 등 온갖 잡기를 다 뽐내보았다. 그런데도 베키는 톰에게 영 관심이 없었다. 톰은 조용히 베키 뒤쪽으로 걸어갔다. 선생님 책상 앞에 서서 책을 읽는 베키는 누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베키! 톰이 베키의 어깨를 톡 치자 화들짝 놀란 베키가 그만 들고 있던 책을 쭉 찢어 놓았다. 어떡해! 나 선생님한테 이제 죽었다! 베키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기 시작했다. 베키가 찢어놓은 책은 선생님이 평소 많이 아끼시는 인체해부학 책이었다. 여자 알몸이 노골적으로 그려진 이 책을 선생님은 수업 시간마다 교탁 밑에 두고 몰래 읽으셨다. 학구열에 불타 인체의 신비를 밤낮 없이 연구하는 총각 선생님은 배움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매번 황홀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다. 책 좀 찢었다고 선생님이 죽이기야 하겠어? 걱정 마. 그냥 귓방망이 몇 대 맞고 끝날 거야. 톰의 진심 어린 위로가 베키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었다. 톰은 당황스러웠다. 매일 인사처럼 매를 맞는 톰으로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울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고 책이 훼손된 것을 알게 된 선생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창백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베키는 오들오들 떨며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 순간 엉뚱한 녀석이 범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제가 그랬습니다. 톰이었다. 베키가 놀란 눈으로 톰을 보았다. 화가 난 선생님은 톰의 귀를 잡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마침내 지루한 수업이 모두 끝났다. 학교 밖을 나온 톰의 발걸음은 전역을 명받은 병사 마냥 가벼웠다. 저기 톰! 누군가 불러 뒤돌아보니 베키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아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 베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그거? 아구창 10대밖에 안 맞았어. 선생님 요새 복싱 배우시나 보더라. 이빨 2개 흔들리는데 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당연히 거짓말이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을까? 베키가 미안한 얼굴로 물었다. 톰이 잠깐 고민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럼 너 나랑 결혼할래? 톰이 뜬금없는 청혼을 하자 베키는 우물쭈물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당장 결정하기 힘들면 일단 약혼이라도 할까? 약혼? 그게 뭔데? 나중에 결혼하기로 약속만 해놓는 거야. 지금 당장 결혼하는 건 아니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듯했다. 그래, 좋아. 베키가 흔쾌히 허락했다. 톰은 기분이 좋았다. 역시 모험을 해야 보상도 큰 법이었다. 좋아하는 여자와 약혼도 했으니 이제 남자가 되어볼까? 남자가 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담력 훈련이었다. 자정이 되자 창문 밖에서 허크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냈다. 톰은 사촌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입산 녀석이 깨면 폴리 이모에게 모든 걸 일러바칠 것이다. 조심조심 창문 밖으로 나온 톰은 나무를 타고 고양이처럼 바닥으로 내려왔다. 준비됐어? 허크가 묻자 톰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죽은 고양이를 들고 언덕이 공동묘지로 갔다.
잡초와 풀이 무성히 자란 밤의 공동묘지는 너무나 무서운 곳이었다. 으스스한 분위기에 압도된 톰과 호크는 둘 다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지만 먼저 얘기하면 겁쟁이로 놀림받을까봐 그러지도 못했다. 톰, 너 교회 다니지? 그럼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봐. 긴장한 허크가 톰에게 부탁했다. 하늘에 사는 우리 아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시키니까 생각이 안 난다. 톰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실망이네. 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아냐? 알아. 누군데? 처음 두 제자만 얘기해봐. 다윗과 골리앗. 당차게 대답했지만 어째 자신은 없었다. 허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았다. 아담과 이브 아니었어? 톰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나도 알아. 긴장해서 잠깐 헷갈렸어. 이상하게 민망해진 둘은 말없이 우거진 수풀을 헤쳤다. 보름달이 두 소년을 주시하듯 환히 떠 있었다. 톰과 허크는 호스 윌리엄스라는 망자의 무덤 앞에 섰다. 그는 이 공동묘지에서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기에 영혼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무덤 안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럼 어서 윌리엄스 씨의 영혼을 불러내봐. 톰이 허크의 옆구리를 툭툭 쳤다. 언제부터 호스한테 존칭을 붙인 거야? 허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호스 윌리엄스가 살아있을 당시 톰은 그에게 단 한 번도 존칭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죽으신 분한테 싸가지 없게 호스가 뭐야, 허크. 톰이 허크를 나무랐다. 허크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럼 시작한다. 윌리엄스 씨의 영혼이여. 그때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두 소녀는 재빨리 달려 근처 느릅나무 뒤로 숨었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건 포터 영감과 의사 로빈슨, 그리고 인디언 조였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실은 수레를 끌고 나타났다. 포터 영감과 인디언 조는 지체 없이 삽으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곧 시체 하나가 땅 밖으로 들려나왔다. 두 사람이 시체를 수레에 담는 걸 지켜보며 의사 로빈슨은 만족해했다. 이 시체는 그의 해부 연습용 도구로 쓰일 예정이었다. 시체를 담요로 덮은 포터 영감이 수레바퀴에 기대앉아 술을 마셨다. 뭐 하고 있어? 얼른 내려가야지. 로빈슨이 두 사람을 재촉했다. 인디언조가 거드름을 피우며 로빈슨을 올려다보았다. 돈을 더 내야겠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은 이미 줬잖아. 로빈슨이 발끈했다. 그럼 우린 그냥 내려갈게. 당신 혼자 시체를 잘 끌고 와 보시던가. 인디언조가 손을 탁탁 털고 자리를 뜨려 했다. 참다 못한 로빈슨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조의 얼굴을 때렸다. 술을 마시던 포터 영감이 벌떡 일어나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감히 내 친구를 때려? 그러나 만취한 포터 영감은 로빈슨을 당해낼 수 없었다. 로빈슨이 수레 안에 있던 판자를 들어 포터 영감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조가 빠른 몸짓으로 포터 영감의 칼을 주어 로빈슨의 심장을 찔렀다. 로빈슨이 쓰러지고 주변 풀밭은 금세 붉게 물들었다. 잠시 기절해 있던 포터 영감이 신음소리를 냈다.
정신이 돌아온 포터 영감은 로빈슨의 시체를 보자마자 뒤로 나자빠졌다. 자신의 칼이 로빈슨의 심장에 박혀 있었다. 설마... 포터 영감이 인디언 조를 돌아보았다. 그는 관유에 걸터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왜 그랬어, 영감? 살인까지는 하지 말았어야지. 조는 자신의 죄를 포터 영감에게 뒤집어 씌웠다. 머리를 감싸준 포터 영감은 기억을 되짚었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인디언 조가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그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조는 모르고 있었다. 느릅나무 뒤에 숨은 두 아이가 달빛 아래 벌어진 이 살인극을 모두 지켜보았다는 걸. 다음 날 로빈슨 살해 용의자로 포터 영감이 끌려갔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톰과 허크, 심지어 인디언조도 그 자리에 있었다. 톰은 인디언조의 얼굴을 슬쩍 보았다. 무표정한 그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톰이 계속 인디언조를 쳐다보자 허크가 얼른 말렸다. 톰, 일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해. 다른 어른들한테 말했다간 악마조가 우리 목을 부러뜨려 놓을 거야. 돌아가는 길 내내 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베키가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다. 베키를 볼 면목이 없었다. 진범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비겁자는 베키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포터 영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시작부터 검사는 포터 영감의 잔인함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포터 영감을 당장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반전이 일어났다. 재판장님, 사건의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일제히 문 쪽을 바라보았다. 곧이어 톰 소여가 재판장 안으로 들어왔다. 제가 진범을 봤습니다. 톰이 대처 판사에게 말했다. 그게 정말이냐, 톰? 그래, 진범이 누구니? 대처 판사가 톰에게 물었다. 머뭇거리던 톰이 손가락을 들어 재판장 안에 있던 인디언 조를 가리켰다. 이런 젠장! 비켜! 조가 사람들을 밀치고 재판장 밖으로 쏜살같이 달아났다. 보안관과 남자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그를 찾지 못했다. 대처 판사는 포터 영감을 즉시 풀어주었고 대신 인디언 조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살인 누명을 벗은 포터 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신에게 감사했고 톰에게 감사했다. 진범을 밝힌 톰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어른들은 톰을 칭찬했고 아이들은 톰을 부러워했다. 학교가 끝나고 톰은 베키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톰은 개선 장군처럼 앞서 걸었다. 베키는 톰이 예전처럼 밝아져 기분이 좋았다. 베키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베키가 얼른 달려가 일으켜 주었다. 장애가 있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스페인 노인이었다. 톰은 마을에서 그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모자와 안경을 고쳐 쓴 스페인 노인이 무척 고마워하며 손짓으로 베키를 축복해 주었다. 베키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좋네. 톰은 베키의 예쁜 마음에 또 한 번 반해버렸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나 베키 대처랑 결혼할래요. 식사 자리에서 톰이 난데없는 결혼 발표를 하자 모두가 박장대소를 했다. 톰, 결혼을 하는 건 네 자유다만 빈털터리인 네가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한단 말이니? 폴리 이모가 톰의 볼을 꼬집으며 귀여워했다. 톰은 충격을 받았다.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톰은 허크를 찾아갔다. 허크, 우리 카디프 언덕에 있는 폐가로 보물 찾으러 가자. 톰이 또 다른 모험을 제안했다. 베키와 결혼하려면 보물이 필요했다. 거기 유령의 집이잖아. 싫어. 허크가 진저리 치며 거절했다. 유령이 있다는 건 다 어른들이 지어낸 말이야. 거기에 보물을 묻어놓고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하려는 수작이라고. 톰과 허크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카디프 언덕의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에 도는 바람이 유령의 숨결처럼 불어와 두 소년을 몸서리치게 했다. 톰이 폐가 안에서 가장 으스스한 곳을 삽으로 가리켰다. 보물은 아마 저기 있을 거야. 그곳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주방으로 정말이지 단 한 발짝도 딛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네 말이 맞아, 톰. 저렇게 끔찍한 곳이면 세상 모든 유령이 파티를 열고 싶겠다. 두 아이는 주방으로 가 러그를 걷어낸 다음 곡괭이로 마룻바닥을 뜯어냈다. 그리고 삽을 들어 그 아래 흙을 퍼내는데 한참 뒤 딱딱한 뭔가가 삽 끝에 걸렸다. 톰과 허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보물일까? 그때 언덕 아래서 누군가 폐가 쪽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톰과 허크는 황급히 마룻바닥을 러그로 가리고 2층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잠시 후 한 남자가 폐가 안으로 들어왔다. 도대체 이 시간에 누가 이런 곳에 올까 궁금해하는데 달빛에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스페인 노인이었다. 두 아이는 숨을 죽이고 아래층을 주시했다. 빌어먹을. 스페인 노인이 모자를 벗어던지며 욕을 했다.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치고 아주 찰진 욕이었다. 톰은 노인이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뻤다. 아니, 무서웠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완벽히 고쳐질 리 없었다. 더구나 그 목소리는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다. 복수할 수 있었는데 아깝군. 안경을 벗은 스페인 노인은 얼굴에 반을 덮고 있던 구렛나루와 콧수염을 떼어냈다. 톰과 허크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바로 사라진 인디언 조였다. 톰이 바들바들 몸을 떨었다. 하지만 괜찮아. 집을 알아뒀으니 오늘 밤 가서 꼬마를 납치해오면 돼. 이번엔 반드시 복수한다. 톰은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조가 복수하겠다는 그 꼬마는 누가 들어도 톰이었다. 공포에 질린 톰은 자기도 모르게 딸꾹질을 했다. 뭐지? 조가 탁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칼을 꺼내 들고 살금살금 주방으로 걸어왔다. 바닥에 코를 박고 있는 두 아이는 숨도 쉬지 않았다. 주방을 여기저기 둘러본 조가 이제 다른 곳도 살피려 몸을 돌리는데 발에 뭔가가 툭 걸렸다. 조는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보았다. 러그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조심히 러그를 걷어냈다. 크게 파헤쳐진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닥을 더 파냈다. 그리곤 흙더미 속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위층의 두 아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가 상자의 흙을 덜어내고 뚜껑을 열었다. 톰과 허크의 두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다. 상자 안을 가득 채운 건 바로 금화였다. 이게 왜 여기에? 놀란 조는 거액을 앞에 두고 고민했다. 어쩌지? 일단 여기다 두고 갈까? 조가 러그로 다시 상자를 가리려 했다. 두 아이가 쾌재를 불렀다. 아니야, 뒷산 동굴로 옮기는 게 낫겠어. 두 아이가 시무룩해 했다. 그런데
이건 누가 파낸 거지? 혹시 나 말고 딴 놈이 있나? 두 아이가 사색이 되었다. 빠르게 고민을 끝낸 조는 상자를 들고 바로 폐가를 떠났다. 톰과 허크는 마을로 뛰어내려가 보안관을 찾았다. 인디언 조가 나타났어요. 이따가 우리 집에 와서 날 납치할 거랬어요. 보안관을 붙잡고 톰이 소리쳤다. 널 납치하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인디언 조가 대처 판사님 딸을 납치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중인데? 톰과 허크는 할 말을 잊었다. 대처 판사의 딸이라면 베키를 말했다. 그렇다면 인디언 조가 복수하겠다고 한 사람은 톰이 아니라 조에게 교수형을 내린 대처 판사라는 뜻이었다. 판사에게 복수하려고 딸을 납치한 거야? 허크가 경악했다. 조가 베키를 어디로 데려갔을까? 초조해하던 톰의 머리에 불현듯 한 장소가 떠올랐다. 아! 동굴! 아까 인디언 조가 뒷산 동굴에 금화를 숨기겠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나도 생각나! 톰과 허크는 서둘러 뒷산 동굴로 달렸다. 어두운 밤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 톰과 허크는 단둘이 동굴로 향했다. 대처 판사를 비롯한 어른들은 베키를 찾으러 모두 마을 밖으로 나갔기에 함께 가줄 사람이 없었다. 산속 한가운데 자리한 동굴은 깊고 음산했다. 두 아이는 축축한 동굴벽을 손으로 짚어가며 계속해서 안으로 전진했다. 조금 더 들어갔을 때 모닥불에 길게 드리워진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톰과 허크는 재빨리 암석 사이 좁은 틈으로 숨었다. 톰은 몸을 살짝 빼 모퉁이 뒤쪽을 살폈다. 모닥불과 멀지 않은 곳에 손발을 결박당한 채 떨고 있는 베키의 모습이 보였다. 입에 재갈이 물린 베키는 겁에 질려 훌쩍였다. 술병을 입에 대고 마시던 인디언 조가 버럭 화를 냈다. 또 그치지 못해? 네 애비가 나한테 교수형만 안 내렸어도 이러지 않잖아. 내 탓이 아니라 다 네 애비 탓이라고. 조가 소리치자 베키는 동굴 전체가 흔들리도록 더 심하게 울었다. 그래, 실컷 울어라. 나야 네 애비한테 복수하고 이 마을을 뜨면 그만이니까. 이 금화만 있으면 난 어디서든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조가 금화 자루를 제 자식처럼 쓰다듬었다. 그 전에 오줌부터 넣어야겠군. 그 다음에 널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인디언 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술에 취한 조는 비틀대며 한쪽 구석으로 걸어왔다. 그곳은 하필 톰과 허크가 숨은 곳이었다. 톰, 어떡해? 우린 이제 죽었다. 허크가 톰의 허리춤을 붙잡고 벌벌 떨었다. 모퉁이 앞까지 걸어온 조는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았다. 톰과 허크는 입을 틀어막고 벽에 붙어 쭈그리고 앉았다. 어마어마한 양의 오줌이 동굴바닥을 때리고 두 아이의 얼굴로 튀었다. 어이, 시원하다. 어? 이게 뭐지? 한참 오줌발을 세우던 조는 동굴바닥에 그림자 하나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걸 보고는 의아해했다. 그는 오줌을 누는 상태 그대로 상체만 기울여 모퉁이 뒤쪽을 살폈다. 지금이야! 바로 그때! 벽 틈에서 순식간에 튀어나온 두 소년이 조를 세게 밀쳤다. 어이쿠! 돌부리에 걸려 뒤로 넘어간 조는 오줌 누던 자세 그대로 자빠졌다. 베키에게 달려간 톰은 모닥불 옆에 놓인 조의 칼로 그녀의 손발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었다. 그 사이 허크는 금화 자루를 챙겼다. 이 망할 자식들! 조는 바지를 추어 올리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향해 뛰었다. 그는 금화 자루를 들고 있는 허크를 붙잡았다. 그러자 톰이 모닥불에 타고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 조의 바지에 불을 붙였다. 뜨거! 조가 바닥을 나뒹굴며 활활 타는 바지를 벗으려 발버둥 쳤다. 아이들은 동굴 입구를 향해 냅다 달렸다.
동굴 입구가 막히고 있어! 허크가 소리쳤다. 많은 양의 비와 함께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토사가 입구 주변에 쌓이고 있었다. 토사를 타고 올라 먼저 입구에 닿은 허크가 베키를 향해 손을 뻗었다. 톰의 어깨를 밟고 올라선 베키도 허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입구를 나갔다. 토사는 이제 더 높이 쌓여 입구를 거의 막고 있었다. 톰은 서둘러 흙더미에 올랐다. 그러나 무너지는 토사에 몸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톰, 서둘러! 허크가 소리쳤다. 베키는 울며 불며 발을 동동 굴렀다. 톰은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기어올랐고 마침내 허크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그때 어딜 도망가! 이 쥐새끼 같은 녀석! 인디언 조가 톰의 다리를 덥석 잡았다. 톰은 조의 손을 뿌리치려 마구 발을 찼고 허크도 톰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그러나 두 아이는 어른의 힘을 당해내기 어려웠다. 빗물에 젖은 두 아이의 손이 막 떨어지려던 찰나 베키가 두 손으로 금화자루를 들고 있는 힘껏 휘둘렀다. 으악! 머리에 금화자루를 정통으로 맞은 조가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찢어진 자루가 금화를 와르르 쏟아냈다. 그 사이 톰은 재빨리 흙더미에 올랐다. 조가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그는 톰을 쫓지 않았다. 내 금화! 내 금화! 조는 떨어진 금화를 줍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무릎으로 기며 흙더미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 틈을 타 새 아이는 간신히 동굴을 빠져나왔다. 이제 동굴 입구는 완전히 막혀버렸다. 사라진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대처 판사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으며 폴리 이모는 신께 감사하며 톰에게 연신 입맞춤을 해댔다. 평소 마을에서 안 좋은 평가를 듣던 허크도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다. 며칠 후 뒷산으로 올라간 어른들은 무너진 토사를 뚫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인디언조는 흙더미 안에서 발견되었다. 몸이 딱딱하게 굳은 그는 두 손에 금화를 쥔 채 고통스럽게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금화에 미쳐버린 그는 동굴 안에 갇혀 굶어 죽고 말았던 것이다. 많은 금화가 유실되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액수의 금화를 회수할 수 있었다. 대처 판사는 금화를 처음 발견한 톰과 허크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이제 톰 소여와 허클베리 피는 마을의 어린 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톰은 여전히 지루한 학교를 다녀야 했고 말썽을 피우면 폴리 이모에게 꾸중을 들었다. 바뀐 게 있다면 허크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평소 허크를 다정하게 대해주는 더글라스 부인이 후원자가 돼주었다. 하지만 허크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이제껏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살던 허크는 일정이 정해진 삶을 못 견뎌 했다. 결국 허크는 며칠 뒤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른들이 허크를 찾아 마을을 뒤지던 시각, 톰 소여는 정육점 뒤편의 빈통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톰은 허크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허크는 맨 끝에 있는 통 안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있었다. 왜 이런 데 숨어 있는 거야? 톰이 물었다. 난 학교 같은 데는 정말 안 맞아. 허크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이제 좀 평범하게 살아봐, 허크. 넌 부자야. 더 이상 불황아가 아니라고. 톰이 충고하자 허크가 음식을 내려놓고 한숨을 푹 쉬었다. 넌 부자가 되니 즐겁니, 톰? 허크가 물었으나 톰은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얼마 전 마을 어른들은 톰에게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내 인생은 앞으로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흘러갈 거야. 라며 축하해 주었다. 편한 인생을 쭉 살게 될 거라니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서 즐겁냐고 묻는다면 그건 답하기 어려웠다. 톰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난 곧 마을을 떠날 거야, 톰. 허크가 통 밖으로 나와 말했다. 어디로 가려고? 바다. 바다? 응. 난 넓은 바다로 나가 위대한 해적이 될 거야. 허크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해적이라. 오, 그거 멋지겠는데? 부자, 평탄한 삶. 이런 말에 별 반응 없던 톰의 심장이 해적이란 단어 하나에 마구 벌렁댔다. 해적이란 말이 그려주는 수많은 상상이 아이의 모험심을 자극한 것이다. 나란히 선 톰과 허크는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은 금세 파란 하늘과 섞여 드넓은 바다로 출렁였다. 그 바다로 방금 거대한 해적선이 힘차게 출항했다. 톰 선장과 허크 선장은 선원들의 환호 속에 거친 파도를 뚫고 위대한 모험을 시작했다. 역시 아이들을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안락한 삶보다는 꿈과 모험인 모양이다.